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오늘은 개천절 대체 공휴일로 인해서 우리 증시 휴장합니다. 휴장을 하더라도 내일부터 다시 재개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알찬 투자 전략들 세워가셔야 할 텐데요. 오늘 샘플러스 박원재 전문위원과 함께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 단서 함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사실 올 한 해는 시장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을 이렇게 하루하루 보다 보면은 내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간혹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살짝 한 발짝 물러나서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고 이 위치에서는 투자자는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있다면 시장이 그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습니다. 주식 불패 방송을 좀 들어보신 시청자분들이라면 또는 우리 가족방 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렸던 강세장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진행 중이고 지금은 그 중간 과정에서 좀 휴직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연초부터 한 5월 달부터 드린 말씀이 상반기는 어차피 박스권을 벗어나기 좀 어렵고 하반기에 이제 정책이 나오면 그때부터 시장이 변할 텐데 그때 잘 잡아야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장, 놓칠 수 없는 장, 그 장에서 우리는 승부를 봐야 되고 그 승부는 대충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제가 이제 드렸던 시황관하고 아주 비슷하게 8월 31일 날 KB증권에서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어요. 평소에 제가 자주 드렸던 시황관하고 많이 비슷해서 오늘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 이후의 시장의 시나리오 이렇게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리포트가 거의 한 100페이지 정도의 분량입니다. 아마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런 100페이지 리포트 나오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중요한 거는 투자자가 뭘 해야 될지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주식 불패한 가족분들은 아마 보충 수업이 될 테고 아마 주식 불패방에 이제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가끔씩 제가 나와서 이렇게 시황 중심으로 하는 방송이 별로 없어서 최근에 이제 몇 번 주식 불패 주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제가 간략하게 앞으로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KB증권의 리포트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지금 이 혼란스러운 장은 왜 출발을 했고 이 다음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KB증권 리포트에서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경기 침체 이후 저점을 찍습니다. 그 찍은 다음에 1년에서 1.5년이 지나요. 3월 달부터 지금 딱 그 구간이죠. 이 패턴이 주식시장 역사를 돌아보니까 반복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나타난 시장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항상 이런 패턴을 그렸다. 그래서 지금 8월 말에 좀 공포스러웠죠. 이 공포가 알아도 공포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다음 장면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안다는 겁니다. 아주 재밌어요. 단언컨대 안다. 그래서 이 공포 심리를 제거하면은 다음에 이러이러한 국면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 단계를 5단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이 출발하기 전에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식은요, 근거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나의 직관이나 감정, 느낌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식시장이 카지노 게임하고 다른 거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주가라는 건 펀더멘탈이 있어요. 그래서 그 펀더멘탈은 언제나 EPS라는 걸 중심으로 보세요. 시장의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방향인지 떨어지는 방향인지를 1순위로 봐야 되는데 이것만 갖고 부족하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주가를 형성하는 또 다른 요인이 있는데 이거를 퍼라기도 하고 퍼라기도 하고 이 퍼를 결정하는 거는 시장의 심리예요. 이 심리 여하에 따라서 시장 사람들이 주는 밸류가 달라져요. 그러면 주가가 어떤 EPS라는 펀더멘탈을 가지고 EPS가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한 3배수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EPS가 3배 올라간다 해서 주가가 3배로 올라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의 심리가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밸류가 똑같이 3배가 올라갑니다. 보통.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되죠? 10배가 뜁니다. 10배가 뛰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템버거, 주가의 10배 상승을 구경하는 이유가 절대로 펀더멘탈만 가지고는 10배가 안 나옵니다. 펀더멘탈에 시장의 심리가 더해서 10배짜리가 나오는 건데 지금 KB증권에서는 이 국면을 경기 침체 국면부터 출발하는 걸로 출발을 해요. 그러면 작년에 3월 달에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세계 경제를 덮쳤죠.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여기가 1순위예요. 모든 사이클은 급락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면 대응이 나옵니다. 세상이 멈췄는데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정책 당국자의 대응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유동성을 확대시켜 주죠. 이걸 이름하여 통화정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를 부양하는 과정이 지금까지 이어졌던 연준의 통화정책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바닥을 찍고 랠리를 합니다. 그게 지난 1년 동안의 랠리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대로 EPS도 올라가고 밸류에이션도 올라가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죠. 지난 1년이 이런 기간이었다. 그런 다음에는 다음 상승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멈춤이 필요합니다. 주가나 자산은 상승 구간에도 계속 올라가지 않는다 그랬죠.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에 멈춤이 필요한데 이걸 여기서는 긴축 조정으로 봤습니다. 이 기간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5년 가는데 지금 구간이 지금 8개월째 이어지고 있죠. 이게 짧게는 뭐 한 4개월도 갑니다. 4개월에 끝난 적도 있었어요. 어쨌든 중간에 긴축 조정이 필요한데 이게 작게는 8%에서 많게는 17% 조정을 받습니다. 지금 시장이 한 9% 조정 중이에요. 그러니까 얼추 낙폭의 폭과 기간이 일치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다음 시장이니까. 그 다음엔 대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지금 급락돼 있어요. 밸류에이션이 급락돼 있고 이익 증가는 계속되고 그러면 다시 반등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 시장 얘기고 아주 맨 마지막에 국면은 지금으로서는
1년 내지 2년 후의 상황인데 이게 달러하고 연동이 되더라. 그래서 달러 약세가 기조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국면에서는 굉장히 추세적인 상승장이 지속됐고 달러가 강세로 가는 국면에서는 횡보 후 하락하더라. 이런 5가지 국면을 분석을 해놨습니다. 상당히 그 근거가 있고요.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는 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거를 직관이 아니고 지나간 차트를 통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경기 침체 저점에서 올라온 국면을 우리가 코스피 산정하는 걸 198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상정을 했으니까 1980년 이후에 지난 40년 동안 경기 침체 저점에서 올라와서 쉬었던 구간을 살펴보니까 한 6번 정도 있었다래요. 그 6번 정도의 국면을 하나하나 살펴봐 드릴게요. 아주 놀랍도록 유사성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나왔던 국면이 80년대예요. 80년대에는 거의 경험들이 없으셔서 제가 89년에 이제 시장을 참가를 했으니까 저는 이 국면을 압니다. 어떤 국면인지. 80년도는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가 처음으로 대외 경제에서 무역 수지 흑자가 났던 해예요. 그리고 80년대 100으로 주가 지수를 산정했는데 85년까지는 주식 시장이 그렇게 활기차지 못했어요. 근데 85년에 삼성전자가 해외 CB를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84년부터 3조 호황이 시작돼요.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그러면서 그 유명한 골디락시 80년대 호황이 시작되는데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가장 길고 아주 뚜렷한 상승이 나타납니다. 15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이때 이제 KB에서 주목한 거는 중간에 휴직 기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짧은 기간, 3개월 동안에 MDD라고 하는 거는 맥스 드로우다운이라고 투자할 때 최대 낙폭, 이걸 얘기합니다. 17%를 3개월 동안 낙폭을 보여요. 그러면 최근 낙폭이 9%라고 했죠. 그거에 2배 넘는 하락을 가지니까 투자자들은 좀 공포스러웠겠죠. 그런데 그 공포를 딛고 이때 지수보다도 배 이상 뛰는, 한 3배 뛰는 상승이 그 이후에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나타난 긴축 이후에 상승 이후에 짧은 기간 조정 이후에 상승 국면 나타났었고요. 두 번째가 94년도에 나타난 긴축 조정인데 이때는 또 어떤 흐름이었냐면 89년에 1000포인트를 찍은 경제는 이제 3조 호황의 막을 내리고 국내 경기가 차격게 식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1000포인트에서 내려박아요. 무섭게 내려박습니다. 이렇게 내려박으면서 처음으로 국내에서 이제 증시 안정책이라는 게 나와요. 89년 11월 11일 날 그 유명한 증시 안정화 조치, 투자 신탁을 통해서 무제한 주식 매입을 해줍니다. 그 당시 시가총액이 한 100조 안팎이었는데 은행을 통해서 투자 신탁이 차입을 통해서 3조 가까이 시장을 개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폭락을 막지 못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주식은 확실히 EPS에 연동된다는 걸 믿어야 돼요. EPS가 꺾이기 시작하면은 어떠한 부양책으로도 주가 하락을 막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 93년에 저점을 찍고 94년부터 다시 3조 호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외국인 자본시장 개방한 게 이때죠. 그러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와요.
6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니까 상당히 올라온 겁니다. 이때도 짧은 6개월 동안에 11.7%를 오르고 추가적으로 더 오릅니다. 이게 두 번째 국면이고요. 세 번째 국면이 그 2000년 그 유명한 IT 버블 기간입니다. 우리나라는 불행하게 97년 11월 달에 IMF 외환 위기를 겪습니다. 외환 위기를 겪은 국내 증시는 거의 나락으로 떨어지죠. 주가 포인트가 275포인트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IMF 차관을 받으면서 다시 경제 재건을 늦추죠. 그러면서 주가는 드라마틱하게 다시 올라갑니다. 코스닥 시장이 생긴 게 이때입니다. 96년. 이때 코스닥 시장이 이제 설립이 되고요. 이때 굉장히 중간 조정 이후에 이때는 회복하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이때가 유일하게 회복하지 못하는 첫 국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3년 이 국면이 마찬가지로 경기의 저점. 2003년이라는 시대적 배경은 2000년의 IT 버블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대폭락을 합니다. 이때를 겪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의 조정은 정말 애교입니다. 애교. 이때 코스피 시장은 아주 양호하게 빠졌어요. 45%? 45%밖에 안 빠졌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2000년에 몇 프로를 빠지느냐 하면 82%가 빠집니다. 지수가 82%가 빠져요. 그런 게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은 버블과 역버블이 이렇게 무섭게 움직인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알지 못하면 자산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2003년은 2001년에 그 유명한 9.11 테러가 나오고요. 그래서 미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가진 돈을 쏟아붓니다. 그리고 중국이 세계 무대에 들어오고요. 2003년에 그 유명한 9.11 테러를 해결하기 위한 지금의 아프간 전쟁이 시작되죠. 아프간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머징 국가에서는 경기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쭉 올라요. 쭉 오르는데 마찬가지로 중간 조정을 겪습니다. 3개월 동안에 23%. 가만히 보면 짧은 기간에 굉장히 큰 낙폭을 그립니다.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이때 공포스러워서 떠난 사람은 이 다음의 상승을 누리지 못합니다. 잘 알다시피 이 이후에 중국이 세계 공장 되면서 그 유명한 중간재 산업 2000포인트까지 내달리는 국면이 형성이 되죠. 자, 이게 네 번째 국면이고요. 다섯 번째 국면이 이제 2008년 금융 위기를 겪고 나서 경기 회복기가 올라오는데 2008년 금융 위기는 짧은 시간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어요. 2000포인트가 넘던 지수가 리먼 브러더스 파산과 더불어서 수직 급락하면서 800포인트까지 떨어집니다. 그러고 이제 마찬가지로 연준의 양적 완화가 이때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주가가 1500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많은 투자자는 세계 경제가 무너졌는데 이거 회복되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2000포인트에서 800포인트까지 무너진 주가가 중간 과정 회복됐으면 여기서도 회복되는 건 다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팔아야 된다 그랬어요. 모든 국면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국면에서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올 만큼 왔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는 의견이 주류였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구간에서 그 의견을 무시하고 재차 랠리를 합니다. 언제까지 가죠? 2000포인트가 넘었죠. 이게 차화적 랠리입니다. 그리고 이번이 여섯 번째 국면이에요. 작년 3월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몰락을 했고 그리고 양적 완화에 더해서 MTT가 나왔죠. 모든 머니터리 시어리가 나오면서
통화는 뭐든지 한다. 양적 완화뿐만 아니라 회사채도 살 수 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정말 끝없이 올렸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제가 작년 5월 달에 서울경제에 첫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연말 주가를 3,000포인트 얘기했어요. 그때 주가가 1,600포인트를 넘나들 때입니다. 아무도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죠. 최소한 PBR 1배 수준이 2,400인데 2,400은 갈 것이다. 못 가도 2,400, 어쩌면 3,000. 결국 갔어요. 사실은 제가 그때 말씀드린 논거가 이거였습니다. 제가 시장을 겪어보니 이렇게 강력하게 유동성을 펼치고 그 다음에 이 쏟아부은 돈으로 경제는 재건을 하더라. 2008년을 봤고 지난 시간을 제가 상당히 여러 번 봤더니 결국 시장은 집단지성으로 가더라는 걸 봤어요. 제가 이번 상승장의 타겟을 4,500포인트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제 방송을 본 분들이라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여전히 그 관점은 변함이 없고요. 그러면 어떤 과정으로 갈지에 대해서 이제 이 국면을 다시 한번 짧게 끊어서 국면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스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차트로 보니까 좀 명확하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시장이 힘들었던 건 중간 긴축 조정이라 그랬죠. 중간 긴축 조정은 항상 나왔던 일이고요. 이 긴축 조정의 출발은 미국채 금리 급등이 출발이었어요. 올 3월 달에 있었던 미국채 금리가 이렇게 급등을 하죠. 1.0에서 1.7까지 그냥 뛰어달립니다. 투자자들은 하루하루 보기 때문에 지나간 시간은 다 잊어버려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때 왜 그랬지 하고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되돌려 보십시오. 시간을. 얼마 안 됐어요. 우리는 상반기 때 1월부터 3월 동안에 작년 연말에 굉장히 큰 랠리를 경험하고 와서 동학개미가 부푼 꿈을 안고 시장으로 물밀듯이 들어왔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을 견디지 못하고 시장은 주춤주춤 빠집니다. 근데 아주 결정적인 게 금리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갑자기 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금리가 급등하니까 테이퍼링과 금리 얘기가 이때부터 나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기간 조정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곧 2.0을 넘을 것 같은 금리가 여전히 1.3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는 곧 2.0을 넘어서 금리 정상화의 기준이 2.0이죠. 그럼 테이퍼링도 안 돼 있는데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험악하면은 시장은 폭락을 해야 돼요. 과거의 예로 보면은 이러한 환경이면 폭락을 해야 되는데 계속 지지를 합니다. 시장이 지지를 하고 돌아서요. 이 원인을 알면 이 시장 이후에 방향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방향은 뭐라 그랬죠? EPS가 결정한다니까요. EPS가 꺾이나요? 1, 4분기 실적 발표 나왔죠.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기대치 충족했죠. 2,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기대치보다 훨씬 더 잘 나왔어요. 요즘은 실적 시즌인데 실적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적을 이게 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주가라는 건 EPS의 심리, 밸류의 함수라 그랬는데 EPS는 올라가는데 지금 시장을 계속 야 뭔지 모르지만 긴축할 것 같아.
테이퍼링 할 것 같아. 그리고 델타 변이로 인해서 피크아웃인 것 같은데 익숙하죠? 많이 들었던 얘기죠. 이쪽에 지금 계속 부각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박스권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크아웃인지 확인이 됐나요? 피크아웃 확인됐나요? 1, 4분기, 2, 4분기는 서프의 연속이었고 3, 4분기 델타 변이로 인해서 타격은 좀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다 예상했었어요. 3, 4분기는 좀 슬로우 다운 할 것이다. 그 예상치보다 얼마나 빠지는지는 우리는 봐야 될 거고요. 대부분의 컨센은 4분기부터는 좋아질 것이다. EPS가 4분기부터는 다시 올라갈 것이다는 전망이 나오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컨센서스는 당초에 작년에 서베이를 한 거 보면은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21년도 추정치를 당초에 180조 봤어요. 영업이익입니다. 이게 1, 4분기, 2, 4분기를 거치면서 지금 200조 넘어가고 있고요. 22년, 이게 21년이고 22년 서베이는 작년에 200조를 봤는데 작년 말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최소 220조에서 250조가 나옵니다. 역성장인가요? 물론 올해보다 성장률이 높지 않아요. 올해 성장은 기저효과 때문에 60%, 70% 나옵니다. 작년에 너무 바닥을 쳤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은 YOY 성장률로 올해는 기저효과로 굉장히 하이가 나오고 내년엔 기저효과가 아니라 기고효과죠. 올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내년엔 떨어집니다. YOY 증가율이. 그렇지만 작지 않은 성장이 나옵니다. MSCI에서 나오는 추정치를 보면 내년도 한국 지수의 EPS 성장을 10% 봅니다. 아세안 국가 중에서 당연 탑이고요. 대체적으로 평균은 2.5% 봅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은 안 올라요. 한국 시장은 안 올라요. 왜 안 올까요? 다시 돌아갑니다. 주가는 언제나 여기서 출발을 해야 돼요. 항상 여기서 출발입니다. EPS가 지금 꺾일 거예요. 3, 4분기 델타 변이 때문에 처음에 생각한 아주 하이에서 조금 꺾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너무 꺾여 있어요. 그리고 그 출발은 외국인 매도입니다. 외국인이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죠. EPS보다는 EM 시장의 조정이 훨씬 크다. 이머징 마켓을 델타 변이 때문에 공급망이 지금 잼이 걸렸어요. 공급이 제대로 안 돼. 아세안 국가들 지금 다 델타 변이 때문에 셧다운하고 있죠.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모두 셧다운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EM은 지금 비중 줄이는 게 맞아요. 그게 6, 7, 8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진 시장을 늘렸죠. 이게 8월 말부터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외국인이 들어온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드디어 자산 리밸런싱이 바뀐다. 물결이 바뀌고 있구나. 투자자는 이런 걸 예민하게 관찰해야 돼요. 이런 걸 관찰하지 못하면 맨날 떨어지면 불안하고 오르면 흥분합니다. 오른다고 흥분할 필요 없고 내린다고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게 투자자는 팩트를 보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팩트는 뭐다? EPS는 견고하고 밸류는 최악으로 낮아져 있다. 이게 팩트입니다. 자, 얼마나 낮아져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건 그냥 자료를 뽑아온 거니까 이 자료는 이제 KB에서 뽑아온 겁니다. 자, EPS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EPS는 견조하게 올라옵니다. 견조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2, 4분기 실적 발표를
잘 안 보시죠? 투자자는 그런 걸 봐야 돼요. 전 종목을 다 보세요. 전부 서프라이즈입니다. 80%가 서프라이즈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리, 시장의 평가 때문에 최고치 밸류에서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주식 불패방 모토가 뭡니까? 좋은 주식을 싸게 사자. EPS가 올라온다는 건 뭐죠? 한국이 좋아지고 있구나. 그런데 가격은 떨어지고 있구나. 전략 뭐죠? 싸게 사면 됩니다. 투자자는 그냥 자기의 원칙 따라서 행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 오를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요? 사요? 팔아요? 이런 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투자자는 오늘 투자하고 내일 멈출 게 아니죠. 우리는 항상 방향을 봐야 돼요. 방향을 보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방향의 주된 방향을 기준을 잡는 건 이 EPS 성장률을 봐야 돼요. 이 EPS 성장이 역성장할 때가 우리가 도망갈 때입니다. 내년까지도 EPS는 역성장하지 않아요. 그 내년도에 또 서베이는 나올 거고 우리는 그걸 추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예민하게 지금 시장에 흐르는 방향을 보면은 내가 뭘 해야 될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가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이거 서베이를 따라갈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지표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또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표를 읽고 훈련을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경기 순환 주기는 뭐 지금 잘 안 맞습니다만 그래도 설명하기가 너무 좋아요. 이 틀이. 그래서 우라가미 구미호의 사계를 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은 금융장세를 마치고 시장이 최저점 침체에서 정책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금리는 제로금리고 기업 실적은 회복이 안 됐고 주가만 올라가는 그게 작년에 2, 4분기예요. 그리고 3, 4분기부터 작년 3, 4분기부터 우리는 실적 장세로 들어갑니다. 기업 실적이 오르고 금리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테이퍼링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주가는 서서히 올라가요. 자, 이 국면이 오래 갑니다. 이 실적 장세가 생각보다 오래 가요. 그리고 이번에는 더 오래 가게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델타 변이 때문에 공급망이 잼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긴축 정책을 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융장세가 생각보다 오래 갈 확률이 많아요. 내년 1년 내내 실적 장세로 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가 도망가야 될 때는 역금융장세 말기예요. 생각보다 역금융장세 초기까지 주가는 굉장히 크게 오르고 이 마지막 국면의 상승률이 사실 제일 높아요. 작년에 100% 상승을 보고 우리 불패방 가족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거둔 분들이 많아요. 작년 이상의 수익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역금융장세 초입세까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망가야 될 국면은 역금융장세 말에서 역실정장세로 넘어가면 도망가야 됩니다. 비중을 많이 줄여야 돼요. 이게 언제 나올지 준비하고 계세요?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제가 항상 파티장 얘기했죠. 파티장에 오래 남아있으면 남아서 뭐 한다고요? 설거지합니다. 아직은 좀 먼 얘기 같습니다만 투자자는 내가 언제까지 파티장에 있을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 표가 굉장히 재밌는 표인데 미국 시장을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미국 시장이 이제 상승과 행보를 반복하는데 최근에 주식 시작하신 분들은 무조건 주식은 미국장이야. 주식하려면 미국 거 해야지. 딱 머리에 박혀 있을 거예요. 저처럼 80년대에 주식 시작한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주식시장은 미국 시장 재미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미국장은 하나도 안 오릅니다. 이때예요. 미국 주식하면 바보야. 하나도 안 올랐어. 80년대부터 미국이 올라갑니다. 이때 이제 미국이 그 S401K라고 연금 주식 시작하고 수요 기반이 단단해지고 금융으로 이때 전환을 합니다. 미국이 이때부터 금융으로 전환을 해요. 이전에는 군사와 제조 강국이었고 80년부터 미국이 금융 전환합니다. 그런데 90년, 2000년 초반에도 미국은 별로였어요. 오히려 이때는 우리 시장이 훨씬 올랐습니다. 자, 근데 미국의 EPS를 보면 아까 EPS가 중요하다 그랬죠? EPS가 정말 환상적으로 꾸준히 올라요, 미국은. 그러면 EPS만 가지고 주가 상승을 설명 못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고민을 했어요. 야, 도대체 주가가 왜 이래?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지? 그걸 설명한 사람이 실러라는 사람이 실러 지수를 개발했어요. S&P 500을 가지고 실러 지수를 지난 100년 동안 분석해 보니까 주가는 역시 EPS도 중요한데 이 밸류에이션이 훨씬 중요하더라라는 걸 알았습니다. EPS로는 이 주가를 설명 못해요. 횡보 구간 동안에 미국 주식이 EPS가 떨어지지 않고 올랐어요. 근데 왜 EPS가 오르는데 떨어지느냐?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밸류를 보면은 엄청 떨어집니다. 미국 밸류입니다. 이 실러지수라는 건 과거 10년치의 이익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거니까 지금의 펀은 미래의 펀인데 미래 수익을 할인하는 건데 실러는 과거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나눴어요. 그랬더니 야, EPS가 올라가도 밸류가 떨어지니까 주가는 조정을 받더라는 겁니다. 다 밸류에서 떨어져요. 횡보 구간은 다 밸류가 떨어집니다. 그게 이 구간이에요. EPS는 올라가도 밸류가 떨어지면 조정을 받더라. 현 국민의 코스피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표 있죠? EPS는 올라가는데 밸류가 떨어지니까 처박다라는 얘기죠. 자, 이처럼 깔끔한 설명이 없어요. 우리는 알았습니다. 아, 주가라는 게 EPS도 중요하지만 시장 참여자의 심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면 자, 시간이 이제 우린 얘기하다 보면 그냥 시간이 너무 빨리 잘 가요. 막 축약해서 얘기합니다. 사실 주식 불패방은 매일 이런 걸 방송합니다. 네, 매일 방송을 해요. 자, EPS 올라가는 거 추정치. 아까 얘기했던 거니까 이제 금방 갈 수 있습니다. 2004년에 EPS가 횡보를 해요. EPS가 안 올라갑니다. 이익 추정치가 횡보를 해요. 그런데 주가는 엄청 점프합니다. 왜요?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요. 밸류에이션. 2009년에도 이익 추정치는 횡보해요. 이익 추정치가 안 올라가요. 주가가 굉장히 크게 뜁니다. 지나간 상승분만큼 더 올라요. 지금은 EPS가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 국면이에요. 이익이 지금 피크아웃이라래요. 피크아웃 때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피크아웃 된다 해서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갑니다. 어떻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건 과거에 다 자료니까 아까 보여드렸죠? 자, 밸류에이션이 상승함으로 해서 주가가 500에서 900 가서 쉰 다음에 이게 800인데 800에서 2000까지 올라가요. 엄청난 업사이드로 올라갑니다. 이 수익을 놓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자 못하는 거죠. 저 수익을 놓치고서 어디서 수익을 낼 겁니까? 마찬가지로 9년도에도 밸류에이션이 횡보하는데 주가가 이만큼 올라갑니다. 이게 작지가 않아요. 작지가 않습니다. 이 상승이. 자, 이 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게 한눈에 쪽쪽 들어와야 되는데
얼마 올라가느냐? 70% 올라가요. 지수가 70% 올라가요. 여기도 45% 올라가요. 이 랠리 구간이 내년도에 펼쳐질 시장입니다. 웬만하면 내년도에 이런 랠리가 나올 확률이 많고요. 섹타 이거는 앞에 이주환 전문위원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섹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난사할 수가 없어요. 작년처럼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선별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도 꽝인 투자자가 나와요. 정밀 조절을 하지 못하면 지수 올라간다 해서 내 계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차트인데 이게 뭐 이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받는 시장 중에 하나예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긴 시간이 짧아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지금 밸류에이션이 14까지 갔다가 지금 10까지 떨어졌어요. 이 밸류에이션이 밑으로 박을까요? 다시 올라갈까요? 이런 거부터 우리 투자자는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박는다고 생각하면은 투자 못 합니다.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종목 선정을, 섹터 선정을 해야 돼요. 개인적인 생각은 당연히 올라갈 확률이 많습니다. 당연히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이유는 다음에 공방이나 기회가 되면 얘기해 드릴 거고요. 자, 결론을 내드릴게요. 결론입니다. 시장의 흐름이 바꿀 수 있는 논거는 두 가지죠. 심리가 바뀌어야 돼요. 심리가 바뀌기 위해서는 트리거가 필요한데 그 트리거가 10월 달부터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통화 정책을 했어요. 이제 10월부터는 빅3의 재정 정책이 출발을 합니다. 미국, 중국, 유럽이 다 같이 재정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책이 중요해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을 통으로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아주 정밀 사격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타겟팅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찾아야 돼요. 자, 물가 상승 일시적일 겁니다. 왜냐면 지금 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주요 요인이 다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공방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죠. 고용은 이번에 고용 쇼크 나왔지만 이거 전 시간에 설명 잘 드렸죠. 지금 공급망 병목도 지금 문제예요. 아세안 국가 다 셧다운돼 있죠. 이거 당연히 해결되겠죠. 재정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지표. 시장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고용 쇼크가 그렇게 나왔는데 채권이 약세예요. 말이 드나요? 그죠? 금리가 올랐어요. 꼬리 달고. 시장은 이미 그 다음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투자자는. 그래서 그게 보이는 사람은 지금 뭘 해야 될지 너무 명확해요. 너무 명확합니다. 자, 시간이 막 달려가서 마지막 정리를 드리면 이게 장기 전망이에요. 우리 5국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먼 훗날의 얘기인데 우리는 5국면까지 대세 상승장이냐 여기서 꺾이는 장이냐를 판단해야 돼요. 한마디로 지금 주식 접어야 되느냐 남아서 아까 파동을 먹어야 되느냐 이걸 결정해야 돼요. 당연히 제가 4,500포인트를 타겟으로 봤는데 여긴 심지어 10,000포인트 넘는 걸로 계산을 했어요. 이건 좀 제가 봐도 좀 과해 보이고요. 제가 볼 때 별일이 없는 한 4,500포인트는 갈 걸로 봅니다. 시간이 길면 이것도 설명을 더 해드리겠지만 짧게 그럼 뭘 할 겁니까? 뭘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언제나 우리 투자자는 합리적으로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이 표 하나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제일 간단할 것 같아요.
경제학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수요 공급선이에요. 자, 이거 뭐 경제학을 하신 분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하냐 할 텐데 뭐 다 하신 건 아니니까 경제학이 항상 이제 그 주식시장의 기본입니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그려요. 근데 모든 게 다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수요는 가격에 반비례합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없고 가격이 떨어져야 수요가 늘죠. 공급은 반대죠. 이게 수요 곡선이고 이게 공급 곡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 가격을 찾아서 시장 가격이 형성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게 Q1, 이게 P1입니다. 근데 지금 국면이 뭐냐 하면은 이게 시장이 무너졌어요. 수요가 안 나와. 수요가 안 나와. 왜 그러냐면 직장도 폐쇄됐고, 그러니까 이 수요를 그냥 이 고정시켜서 냅두면 그런데 공급망은 무너졌어. 그럼 어떻게 되죠? 공급이 줄죠. 이렇게 됩니다. 공급이 줄어요. 이게 그 두려워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가격은 오르고 가격이 올라. 총 산출량은 떨어져. 이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책 당국자가 이걸 방치하지 않죠. 그래서 정책을 씁니다. 수요를 늘려. 그래서 수요를 늘려줍니다. 이렇게 늘려줘요. 그리고 공급도 정상화시켜. 공급도 정상화시켜줘요. 자, 어떻게 되죠? 균형 가격이 가격은 낮아지고 산출량은 늘어나. 이게 주식시장의 답니다. 그럼 투자자는 뭘 찾아야 되죠? 수요가 어디서 늘어나는지를 찾아야 돼요. 아까 정밀 타겟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어디서 수요가 늘어난지를 봐야 돼요. 상식적으로 이거 뻔하지 않습니까? 델타 변이는 어차피 확산을 멈추겠죠. 그럼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게 폐지되겠죠. 자, 그러면 뻔하지 않습니까? 야, 세상은 다시 열린다며 리오프닝. 1차기죠. 자, 2번째. 재정 쏟아붓는다며. 그럼 재정 어디다 쏟아붓지? 다 발표해 줍니다. 투자자라면 그걸 쫓아가야죠. 거기에 돈이 있어요, 돈이. 그걸 안 하고 주가만 보니까 올라가면 씩 웃었다가 떨어지면 공포에 쩔어서 어떡하지? 사요? 팔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자는 그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수요 공급 곡선에 답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뉴스에 나옵니다. 요새 플립폰 난리 났어요. 소비자 선택입니다. 그게 그렇게 잘 될지 누가 알았어. 근데 생각보다 잘 돼. 야, 이거 잘 되는 것 같은데? 소비자 수요예요. 그런 걸 예민하게 보십시오. 투자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정답을 찾아가는 거지. 그걸 보고 우리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할 거예요. 주식 불패방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거 차분하게 9월, 늘어지면 10월까지 준비를 하면 내년도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경로가 유지된다면 놓칠 수 없는 한 판이 내년에 나올 걸로 봅니다. 그 놓칠 수 없는 한 판, 우리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은 우리 서울경제 방송 보시면서 차분히 준비하시면 올해 고생하신 이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찬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에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 전략을 세우시려면 시장의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마련해놔야 할 텐데요. 오늘 샘플러스 박원재 전문위원과 함께 그런 알찬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들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고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